그래프를 보시면 이 캘거리 집값이 거의 15년 동안 눌려왔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이렇게 쭉 눌려왔는데 과연 캘거리 집값이 보면은 전고점을 한번 넘어서고 또 침체됐다가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과연 캘거리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캘거리 경제는 어떨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알버타 특집입니다. 알버타 중에서도 핵심 도시인 뭐 캘거리, 에드먼턴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들을 그냥 할 거예요. 그 결론을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제가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것들, 제가 조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할 텐데, 알버타나 뭐 캘거리, 에드먼턴으로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볼까요? 자, 캘거리 집값인데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이 보시면 집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렇게 상승한 집값이 2007년부터 7년 중반부터 하락을 쭉 하다가 다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다가 다시 또 주르륵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오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죠. 캘거리 정치 상태이긴 한데 15년 동안 눌렸던 집값인데, 야, 과연 이게 지금 올라갈 것인가? 근데 지금 이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그래프하고 지금 우리가 5일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지금 2005년도였었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서 올라갔다 내려서 지금 사실상 2005년도의 그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지금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시면 캘거리 집값도 2005년도 2007년이네요. 2007년에 확 올랐다가 이 가격이 지금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차이 없이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되게 차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캘거리는 어떤 상황인 건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RBC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자, 캘거리는 캐나다's outlier, 이 뜻은 통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다른 지역은 이미 지금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순간에도 다음 상승을 지금 예비가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웃티어인가라고 얘기가 됐어요. 자, 프라이스 인덱스도 사실은 캘거리도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온 거는 맞지만 지금 다시 또 다른 지역보다는 하락률도 적고, 여름쯤에는 지금 캐나다의 가장 큰 변수는 캘거리, 그러니까 에드먼턴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가스앤 오일 가격인데, 가스앤 오일 가격이 여전히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이게 떨어지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여러 기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캘거리 부동산 시장 다른 대도시에 비해 양호화 전방 둔화되겠지만 꾸준할 거다. 물론 둔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일즈가 계속 꾸준하고 샌드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의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인구가 계속 들어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로열 리페이지넷에서 나온 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0.5% 정도 하락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확실히 다른 게 캘거리 알버타 시장이 흥미로운 점은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들이 팬데믹 초기에 주택이 순자산이 증가를 보인 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순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캘거리는 여전히 아까 그래프 봤듯이 여전히 엄청난 침체됐었다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그 전 자리를 회복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타격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캘거리 같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일단 콘도미니엄 판매가 23%가 증가를 하면서 일단 저가 시장부터 굉장히 큰 증가를 보여왔죠. 그죠? 근데 콘도 공급은 줄어들었다. 콘도 공급은 줄면서 이 저가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오일 프라이스도 보시면 우리가 이때 2020년 때 초반에 완전히 정말 글로벌 팬데믹 샌드 오일이 완전히 한 번 추락을 했었고 또 한 번 추락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게 샌드 오일이었어요. 샌드 오일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 분명한 한계가 있고, 파이프 X 라인이 취소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완전 취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계를 확실히 갖고 있는 샌드 오일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캘거리도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일로 대두되던 시대가 끝났다. 빠르게 기술 및 혁신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근데 빠르게 변화한다고 해도 사실상 캘거리나 알버타주의 주된 어떤 파워는 샌드오일이긴 하죠. 근데 지금 워낙에 뭐 공실이 많고 다운타운에 공실도 많고 그리고 렌트비가 좀 싸다 보니까 그리고 IT 분야가 특징이 꼭 자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인터넷으로 대부분 일을 많이 해버리니까 캘거리 같은 내륙 도시에 가도 일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 IT 중심 기업으로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는 하죠. 다른 주에서 알버타로 이동하는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 인구보다 많아져 순유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엠파시스, 인포시스, 유니티 같은 국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캘거리가 지금은 IT 어떤 그런 도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유치하고 있고 민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좀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 부동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렇게 경기도 좋아지고 캘거리 같은 경우는 오일앤가스도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캐나다 같은 캘거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게 2020년에 나온 기사예요. 자, 11 new communities proposed for Calgary outskirt. 자, 캘거리 외곽 도시에 11개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프로포즈 됐다는 거야. 이미 2020년에 그죠? 2020년이면 사실은 캐나다 캘거리 경기가 그냥 고만고만했을 때예요. 이미 그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11개의 커뮤니티가 프로포즈가 됐고 그 중에서도 지금 5개 커뮤니티가 또 이제 허락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인구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기 뉴 커뮤니티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뉴 커뮤니티가 밴쿠버에서는 저렇게 빨리 성장을 안 하는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저렇게 공급을 막 해버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야 부동산 가격 뭐든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데 워낙 공급이 정말 많아요. 캘거리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캘거리 시장을 비롯해서 그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집값이 혹시나 오를까봐 공급이 안 좋아져서 집값이 올라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캘거리는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마이그레이션인가요? 마이그레이션 이 외부에서 캘거리 내부에서도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넷 마이그레이션 이게 이민자죠. 이민자도 2022년에 지금 3만 3천 명이 들어왔다가요. 그리고 BC주에서 가는 사람이 많고 제일 많이 가는 주가 온타리오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8,600명,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알버타로 왔고 제가 일을 할 때도 제 직장의 절반은 BC주에서 왔었고 절반은 온타리오 주에서 왔었어요. 정말 저처럼 캘거리에서 공부해서 간호사가 된 사람들, LPN이 된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한두 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타주에서 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당시에는 일을 잡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다들 하는 얘기가 풀타임 되기 너무 어려웠고 팔타임으로 살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직장을 잡으러 왔다. 집을 사러 알버타에 왔다.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풀타임을 뭐 바로 잡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기간이 뭐 불과 몇 개월 기다리면서 뭐 캐주얼 일하면서 풀타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는 바로 집을 샀어요. 집도 뭐 다른 뭐 타주에 비해서 뭐 콘도나 아니면 싱글 타운홈에 살던 분들이 캘거리만 오면 이제 좋은 하우스 싱글 하우스를 사서 바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 점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지금 캘거리나 에드몬턴이나 알버타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긴 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캘거리도 거주했었고 또 지금은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 댓글에도 보면 야 캘거리 가보니까 야 거기 좀 별로다 싫다라는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인프라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신 분들은 캘거리에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요. 도시도 굉장히 뭐 크지도 않고 적정한 인구에 그 어떤 인프라를 누릴 수도 있고
어떤 문화시설에 가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늘 너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런 장점, 굉장히 강한 장점들이 있는 도시라는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캘거리나 에드먼턴이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샌드 오일, 그러니까 오일 산업이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일 산업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표적인 이런 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냥. 자, 사우디 전 세계 석유 의존 수십 년 지속의 안간힘. 이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들이 실제로는 지금 가스 앤 오일 산업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대기업들이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석유를 계속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또 전기차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산업까지 이제 장악을 하려고. 속도 조절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년 동안 로비, 연구비 지원, 기후변화 방지 노력으로 해방하는 외교력 행사 등을 해오면서 석유 시장의 의존도를 연장해 왔다 했습니다. 이건 사우디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관계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인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없어요.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석유를 계속 쓰기. 왜냐하면 지금 전기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땅 속에 엄청난 석유들이 있는데 아깝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계속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거 뭐 정부 관계자나 이런 기업 관계자들도 이런 거는 변화를 너무 빠르지 않게끔 또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전기차는 과연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정말 전기차로 급격하게 넘어갈 것인가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전기차가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뛰는 많이 좋아졌지만 장거리 운행도 문제고, 나중에는 이 도로에 여기가 전체가 그 와이어리스 차징, 무선 충전이 될 수 있는 거를 다 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뭐 있는 거 지금도 있으니까 깔면은 자동차들이 달리면서 충전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내만 주행하는 차들은 배터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들,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차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건 어느 정도 미래에 관련된 얘기겠죠. 자, 근데 전기차를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현재 배터리 가격이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훨씬 짧죠.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배터리는 엔진에 비해서는 여러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기름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기차를 사면 7년 정도는 써야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이제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서 4.5년으로 이제 낮아졌다고 해요. 근데 전기차를 사도 4.5년 동안은 이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 배터리 교체가 될 때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 전에 빨리 팔아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여전히 높은 차량 가격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는 많이 늘었죠.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최소한 20분 그 정도 30분 정도로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스는 그냥 바로 1, 2분만 탁 넣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진짜 친환경적인 차인가? 이 사진이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게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친환경 전기조차도 친환경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인 차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반면에 내연기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고효율 내연기관도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건 물론 이 기사 자체가 이렇게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기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볼게요. 근데 과연 친환경, 우리 재활용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는 과연 좋은 건가? 여기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열 발전, 풍력, 태양력, 수력 발전이 있는데 한번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전기 생산은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솔라 에너지, 윈드 에너지, 그리고 하이드로 에너지, 그리고 이거 뭐죠?
geothermal energy, 이게 땅 지열입니다. 그 바이오매스 칙스레 같은 걸 태워서, 그 타이드 에너지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 하이드로젠은 수소력 발전인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닳아지지 않아요. 태양열 없어지지 않죠. 수력 발전 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reliable, 이게 뭐 굉장히 뭐 늘 항상 있는 것들인가 좋다. 그리고 environmental friendly, 전기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는 environmental friendly 할 수는 있죠. create lots of job, 잡을 또 이게 이쪽으로 새로운 산업이 진출이 되니까 당연히 잡을 창출한다.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디스어드밴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제 시간에 딱 생산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태양열 같은 경우 낮에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조수간만에 차다. 그럼 하루에 2번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사실은. 자, efficiency of the renewable technology is very low. 자, very low입니다. very low. 정말 효율성은 정말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초기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초기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석유 산업이 또 무시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알버타주가 캐나다에서는 샌드오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크루드 앤 리파이너리 오일이 18%, 캐나다 경제의 거의 2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이게 한 산업이 이렇게 차지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이 이제 포기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1kW의 발전을 1kW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투자 비용은 각각 원전의 8.1배와 6.8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비해서는 저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어쨌든 컴퓨터들도 뭐 정말 2대 3대 막 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충전해야 되죠. 셀폰도 충전해야 되죠.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점점 지금 충전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전기 스토브도 요즘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내추럴 가스보다 어떻게 보면은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캘거리에서도 이제 그 잔디 관리하는 것도 론 모어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부분 엔진을 썼었는데 요즘은 다 전기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정말 이 어떤 시대 자체가 전기로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생산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잘 생산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전기 시대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가 앞으로는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게 이 기사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으로 조금씩 지금 더 그런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빌 게이츠도 투자했고 한국 SK도 3천억씩 투자한 지금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는 기존,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뭐 자세히 모르니까, 기존 원자로는 우리가 완전 대규모 시설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뭐 지진이나 이런 게 나면 일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수준으로 문제가 막 되고 그러는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안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보시면 이 사진이 나와있죠. 굉장히 복잡한 기계들이 사실상 이런 조그만 기계에 이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소형 원자로로 이제 SM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 바이든 정부도 사실상 지금 여기에 투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SML의 반론도 크기만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검증된 적은 아직은 없지만, 이게 한번 우리가 정부 방침이나 이렇게 바뀌면 대세는 또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작아지고 효율적인 또 다른 원자로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슬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캘거리나 이런 제 알버타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오일 인더스트리에 굉장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전과 같지는 않게 지금 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엄청난 부분이 가스오일 오일이 지금 알부타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알부타랑 이게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전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오일 앤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알부타 경제나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부타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전기 시대로 넘어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기사를 다 읽어보시면 얘기가 나오지만 알부타가 그 전기 어떤 가스 앤 오일을 기존 전통의 산업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 근데 결국은 그 기간과, 근데 변화는 하고 있죠. 그 변화의 기간과 전기 시대로 넘어가는 기간이 짧으면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가스온을 계속 쓰려고 그러고 전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핵융합 발전.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그 원자력 발전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핵융합으로 순에너지 생성에 첫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가스로, 저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스 앤 오일로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놓고 태워서 그 열을 발전시키거나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당연히 열이 그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으면 전기는 뭐 60이나 70 뭐 그 정도 나오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 미국에서 요번에 핵융합 발전으로 요번에 순 에너지는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었는데 그 열이 11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인공태양 시구의 발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순 에너지가 첫 생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 지금 엄청난 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정말 갈 길이 엄청나게 험난하고 기술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전 세계 뭐 천재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야 겨우겨우 해내는 일이었어요. 아직은 이 갈 길은 멀지만, 만약에 저런 전기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될 때, 그게 가능하고 현실화 될 때 오일 앤 가스 앤 산업에 이제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장황하게 지금 막 얘기했죠. 오일 앤 가스 산업부터 지금 인구가 어쨌든 몰리고 있고 민자들 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오일 앤 가스 산업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데, 물론 사회가 전기 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알부타주는 좀 힘든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 시간과 그 알부타 가스 오일이 생산되는 그 변화가 되는 시간이 누가 더 짧으냐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전 세계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원자력 발전으로 넘어가는지, 본격적인 대세가 넘어가는지, 그때가 정말 알부타주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SMR 원자력 상용화가 최소 10년입니다. 상용화돼서 본격적으로 갈 때는 최소 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핵융합 발전은 인류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올 텐데, 이거는 정말 순수 기술, 이걸 뭐라 그러죠? 순수 과학 쪽에서 이제서야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부타주 같은 경우 예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변수인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요와 공급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캘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금리가 안정이 되고 오일 앤 가스 가격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서플라이는 좀 줄고 디맨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2023년 뭐 제가 볼 때 3 모르죠.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강보합 유지가 되다가 뭐 경기가 어느 침체도 걷고 회복될 때쯤인 한 2024년쯤부터는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인터럴 레이스트가 안정되거나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affordability 결국 구매력이 상승이 됨과 동시에 인구 증가와 오일앤 가스 산업의 호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정말 비전문가가 나름대로 방구석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결과를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재미로 들어보시고 알보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